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외딴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바람 소리가 거세게 울리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최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한 규모와 달리 늘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수군거리곤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 별당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최부자의 외동딸 연화 아가씨에 대한 기이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해가 갈수록 그 몸집이 불어나 이제는 장정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방에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집안의 대들보가 울리고 문지방이 내려앉을 듯 삐걱거린다고 믿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녀가 한여름 불볕더위에도 솜을 두툼하게 넣은 무명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지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에도 그녀는 절대 얇은 모시옷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철진한 겨울옷처럼 두꺼운 옷자락으로 온몸을 꽁꽁 감싸고 다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두드리며 늘 연화 아가씨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먹성이 좋아 하루에 쌀 한 가마니를 거뜬히 먹어 치운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의 몸에 짐승의 털이 숭숭 나 있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손뭉치 괴물 혹은 백근 신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흉측하고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 당도하는 아랫마을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인 민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록 집안은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심성이 고운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병든 노모를 모시며 밭을 갈고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윗마을 최부자의 딸인 연화 아가씨와 혼인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생전에 최부자에게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은 자식들이 장성하면 혼인을 시키기로 굳게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오며 가며 들었던 괴물 신부에 대한 소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백근이 넘는 거구의 성격이 포악하여 하인들을 잡아먹을 듯 부린다는 흉흉한 이야기는 순박한 선비 민수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어리 같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민수의 집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밤마다 부엌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지만 새어 나오는 한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여나 덩치 큰 며느리가 들어와 가녀린 아들을 깔아뭉개거나 해코지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람의 됨됨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법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자신의 손끝은 불안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자락의 단풍이 붉게 물들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는 혼례 준비를 위해 비단과 무명을 수레로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감옥을 짓는 재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며 혀를 찼습니다. 저리 곱상한 선비가 그 곰 같은 여자에게 장가를 들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라는 수군거림이 민수의 등 뒤를 따랐습니다. 혼례를 열흘 앞둔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걸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맹물만 들이키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늙으신 어머니에게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이 혼인이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수와 더불어 논밭을 넉넉히 떼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민수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가족의 안위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상상 속의 신부는 점점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꿈속에서 산만한 덩치의 여인이 자신을 향해 쿵쿵거리며 달려오는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꿈속의 여인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수십 겹의 옷자락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민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최 부자 댁의 상황도 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방에서는 하루 종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은 쉴 새 없이 솜을 틀고 천을 마름질하여 아가씨의 옷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렇게 많은 옷을 지어내도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새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는 아가씨가 밤마다 몸이 부풀어 올라 옷이 터져버린다는 괴이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가씨의 방 안에 들어가 그녀의 알몸을 본 사람은 없었기에 진실은 두꺼운 문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신부의 집으로 떠나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도포를 차려입고 각근을 단정하게 메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했지만 눈빛만은 비장한 각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시울을 붉혔고 민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 사람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애써 씩씩하게 말하고는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몇몇 친구들이 나와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술 한 잔을 권했지만 민수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신방에 들어가거든 횃불부터 켜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인해 보게나라고 농을 던지는 이도 있었지만 민수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빠져나가 윗마을로 향하는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준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을 비우려 애썼지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앞날을 경고하는 듯해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민수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살던 마을이 손바닥만하게 보였고 저 멀리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녀가 정말 괴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반대편 산길에서 나무꾼 한 명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다가 민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민수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고 민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들이킨 나무꾼은 민수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차림새를 보니 경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저 너머 최부자 댁으로 가시는지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꾼은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거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 댁 아가씨 소문은 익히 들으셨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집 담장 밖을 지나가다가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코끼리라도 걷는 것처럼 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오금이 저리더군요. 나무꾼의 말은 민수가 애써 억누르고 있던 공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다시금 하얗게 질리자 나무꾼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 하인들 말로는 아가씨가 하루에 멧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 치운다고 합디다. 그리고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 같은 코골이가 담장을 넘는데 그 소리에 동네 개들이 무서워서 짖지도 못한답니다. 선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발길을 돌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나무꾼의 말은 과장된 것이 분명했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민수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받아 챙기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은 고마우나 사내대장부가 한번 내뱉은 약속을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설령 호랑이 굴이라 해도 저는 가야만 합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말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산 아래로 내려갔고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어 적막한 산길에 남겨졌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던 민수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겨우 고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로 최부자 댁의 기와 지붕이 검게 깔린 어둠 속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혼례 준비를 위한 청사초롱이 밝혀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따뜻하기보다는 기괴하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괴물의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댁 안채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딸의 방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늙은 유모가 연하 아가씨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신랑 되실 분이 당도하실 겁니다. 부디 마음 굳건히 먹으셔야 합니다. 유모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연하 아가씨는 대답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겹의 무명천으로 온몸을 감싼 채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찌르는데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체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흉측한 겉모습을 보고 신랑이 도망치지는 않을까, 혹여나 자신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을 지나치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제 아내가 될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기를.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낯선 이를 보고 지저댔지만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최부자댁 대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늙은 하인 한 명이 등불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인은 민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방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신발을 벗는 민수의 등 뒤로 안채 쪽에서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몸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깊은 밤, 최부자댁 사랑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민수의 가슴속은 천둥이 치는 듯 요란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고 등잔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탁탁 소리조차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까 들었던 그 묵직한 발소리의 정체를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가 울릴 정도의 그 진동은 단순한 사람의 발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기에 민수의 머릿속에는 장터에서 들었던 괴물 신부의 형상이 더욱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자 드르륵 문이 열리며 최부자 댁의 안주인인 최씨 부인이 하녀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으나 눈가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고 왠지 모를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녀가 들고 온 소반에는 정갈한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음식이 마치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처럼 보여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민수에게 술 한 잔을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서방, 우리 집안과 맺은 약조를 지키기 위해 이리 어려운 걸음을 해주니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네. 부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뼈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가진 허물을 덮어달라는 애원이자 도망가지 말고 이 혼인을 치러달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기에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나가고 난 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방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채 뒤편 우물가에 모인 하인들은 민수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혹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랑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저리 새님처럼 생겨서야 첫날 밤에 기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한 남정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이어 아낙네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글쎄 말이야. 아까 안채에서 들으니 아가씨가 입을 예복을 짓는데 옷감이 동이 났다지 뭔가. 비단 10피를 썼는데도 모자라서 창고에 있는 무명을 다 꺼내갔다는 구먼. 또 다른 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몸집을 가리려면 그 정도도 부족할걸?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 둔갑한 게 틀림없어. 밤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남은 밥을 다 긁어먹는다는 소문도 있잖아. 하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흉흉한 내용으로 이어졌고 민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신부가 될 여인은 밥을 짐승처럼 먹어치우고 몸집은 집채만 하며 성격 또한 괴팍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음을 절감하며 지금이라도 담을 넘어 도망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차마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 깔린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사랑채의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괴물의 손톱처럼 보여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쿵쿵 하는 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안채에서 시작되어 점점 사랑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거대한 발소리의 주인공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공포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발소리는 사랑채 앞마당까지 다가왔다가 잠시 멈추더니 이내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소리가 남긴 공포의 여운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맹수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별당에서는 연화 아가씨의 유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화가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아가씨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문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를 지키기 위한 최부자의 언명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모 자신도 섣불리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을 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을 신랑을 안심시키고 내일 있을 혼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채 앞에 다다른 유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채에서 온 늙은이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노파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져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유모는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차를 건네며 방바닥에 앉았고 민수는 엉겁결에 차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민수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잠은 안 주무시고 어찌 이리 깨어 계십니까? 낯선 곳이라 잠자리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유모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차마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는 그런 민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과 귀는 가장 속기 쉬운 것입니다. 소문이란 바람과 같아서 실체가 없는 법이지요. 민수는 유모의 말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모두 거짓입니까? 아가씨가 정말로. 민수는 차마 괴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 짐이 몸을 크게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운 분입니다. 유모의 말은 알쏭달쏭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니 그것이 뚱뚱한 몸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눈빛만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부디 내일 혼례청에서 아가씨를 보시거든 겉모습에 놀라지 마시고 그 눈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겁먹은 사슴 같은 눈망울을 보시면
서방님도 아실 겁니다. 유모가 돌아간 뒤에도 민수는 그녀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무거운 짐과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자신이 마주할 신부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사연 있는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조금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문풍지는 비명을 지르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여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자 최부잣댁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렸으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축하보다는 호기심과 흥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가냘픈 신랑이 그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구경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수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모관대를 착용했지만 그 옷이 마치 죄수복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나선 민수는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신랑이 참으로 아깝네. 저 고운 얼굴이 오늘 밤이면 반쪽이 되겠어. 신부는 문으로 못 나와서 담을 헐고 나온다지 아마? 짓궂은 농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민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외침과 함께 대문짝만한 문이 활짝 열렸지만 신부는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으쌰 하는 하녀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문틀을 꽉 채울 만큼 거대한 붉은색 덩어리가 서서히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송뭉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연하는 혼자서는 걷기 힘든 듯 양옆에서 건장한 하녀 2명이 부축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또 다른 하녀들이 옷자락을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 깔린 멍석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입은 활옷은 일반적인 옷보다 5배는 더 커 보였고 겹겹이 껴입은 옷 때문에 팔다리의 관절조차 굽혀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하얀 분칠로 가려져 있었고 머리에 쓴 족두리는 거대한 몸집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히익 하는 비명과 함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소문보다 더하네. 저게 사람인가 바위인가. 저런 몸으로 어떻게 절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멸시 어린 말들이 쏟아졌지만 신부는 아무 말 없이,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그 거대한 형상을 눈앞에서 마주하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어젯밤 유모의 말을 떠올리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옷 속에 파묻혀 형체조차 알 수 없는 그녀였지만 신랑을 향해 다가오는 그 걸음걸이가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언덕을 오르는 고행자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혼례청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곧 2사람이 마주보고 절을 올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거친 숨소리가 민수의 콧등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혼례청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붉은 촛불이 흔들리고 향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거대한 신부와 왜소한 신랑이 마주섰습니다. 집례자가 신랑 신부 맞절 하고 외치는 순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며 절을 할 준비를 했지만 신부는 몸을 굽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녀들이 달라붙어
신부의 팔과 허리를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굳어버린 돌처럼 뻣뻣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이 불안한 혼례식의 주인공인 민수는 눈앞에 이 거대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신부의 기이한 모습은 자꾸만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모가 말한 진실이 과연 무엇이든 간에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이마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것이 악몽이라면 어서 깨어나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가운데 초래청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맞은편에 서 있는 신부의 거대한 덩치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녀가 입은 붉은 화롯은 바람이 불어도 펄럭이지 않을 만큼 두껍고 육중해 보였습니다. 신부의 양옆에는 힘센 하녀들이 붙어서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었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혼례청의 고요를 깨며 민수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민수는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집례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신랑, 신부 맞절을 외치자 하녀들이 끙끙거리며 신부의 팔을 잡아 끌어 절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억지로 허리를 굽히려는 과정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릴 듯 위태로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은 비수가 되어 민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며 이 치욕스러운 시간이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에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절을 하기 위해 신부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두꺼운 소매 끝이 살짝 밀려 올라가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손목이 아주 잠깐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토록 거대한 몸집을 가진 여인의 손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하얀 살결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굵은 고목나무 껍질 속에 숨겨진 여린 새순처럼 보였고 그 가녀린 손목은 무엇인가 겁을 먹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강한 의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 저리 거대한 몸에 저토록 가녀린 손목이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신부를 다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두꺼운 옷자락 속에 손을 감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장면은 민수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고 어젯밤 유모가 해주었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직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혼례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다시 한번 하녀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마루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은 신방 앞까지 따라와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문구멍을 뚫으려 했지만 유모가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돌려보냈습니다. 민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방 안은 바깥의 쌀쌀한 날씨와 달리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굵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신부가 거대한 짐짝처럼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압도적이어서 민수는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감돌았는데 신부의 숨소리는 마치 무거운 돌에 짓눌린 사람처럼 거칠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에서 들려오던 왁자지껄한 잔치 소음도 잦아들고 깊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신부에게 말을 건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여기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라고 말하며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대답 대신 몸을 움찔거리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일 뿐 물잔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부 반응에 민수는 무안해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두꺼운 속옷 위로 땀이 배어 나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옷 틈새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한증막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문득 그녀가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이 두꺼운 옷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아니라 옷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부인,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군요.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겉옷이라도 좀 벗겨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닥이 쿵하고 울렸고 촛불이 심하게 일렁거렸습니다. 오, 오지 마십시오. 제 모습을 보시면 서방님도 도망치실 겁니다. 처음으로 듣는 신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물 같은 외모와 달리 목소리는 너무나도 청아하고 고운 여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흉측한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는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부인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부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여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수는 진심을 담아 호소하며 다시 한번 다가갔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신부의 흐느낌이 잦아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신부의 머리에 씌워진 무거운 족두리를 벗겨내렸습니다. 족두리가 벗겨지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숙인 그녀의 턱선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제 민수의 손은 신부의 겉옷인 화롯의 고름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화롯은 솜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들어올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옷고름을 풀었고 거대한 화롯을 벗겨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롯 하나만 벗겨냈을 뿐인데도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화롯 속에는 또다시 두꺼운 누비옷이 나타났고 신부의 덩치는 여전히 산처럼 거대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음 옷에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민수가 옷을 벗길 때마다 방바닥에는 허물처럼 옷무덤이 쌓여갔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은 저고리, 겹겹이 껴입은 치마,
짐승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옷을 껴입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옷들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신부의 거친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퀴퀴한 땀 냄새 대신 은은한 난초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 흙더미를 파헤치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을 벗겨 나갔습니다. 5번째 겹옷을 벗겨냈을 때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드러나는 신부의 어깨선이 생각보다 훨씬 좁고 둥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거대한 덩치는 온데간데 없고 점점 사람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호기심과 기대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옷 속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던 괴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손길은 점점 빨라졌지만 신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정중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민수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많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이 두꺼운 갑옷 같은 옷들을 입고 얼마나 덥고 답답했을지,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속적삼이 드러날 때쯤 민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몇 겹의 옷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옷들이 산처럼 쌓여 앉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거대한 옷 무더기를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으며 이 기이한 혼례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촛불은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 마지막 저고리입니다. 이것만 벗으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신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허락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두꺼운 솜저고리의 옷고름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옷고름은 단단하게 매듭지어져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세상과 쌓은 벽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매듭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매듭이 풀리자 신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옷고름이 풀리고 앞팻이 벌어지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속옷들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흉측한 괴물도 산만한 덩치의 거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땀에 젖어 얇은 속적삼이 몸에 달라붙은 가녀리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한 손에 잡힐 듯 가늘었고 목선은 백로처럼 우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촛불 아래서도 눈이 부실 만큼 하얗고 고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모습조차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분이 진정 내 아내란 말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흉측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단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옷의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민수는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감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신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민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유모의 말대로 깊고 맑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친 신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붉은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민수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모습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수를 짓누르던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설렘과 애틋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수많은 소뭇들은 마치 허물을 벗고 날아오른 나비의 번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앞에 있는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신방 안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신부는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가느다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괴물이라 여기지 않으십니까? 저를 보고 놀라 도망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여려서 민수는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괴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부인은 선녀가 하강한 듯 곱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부인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옷무덤 속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환하게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신부의 모습은 신비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숨겨진 사연이 궁금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녀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며 마지막 빛을 토해내던 신방 안. 겹겹이 쌓인 옷무덤 사이에서 민수는 넋을 잃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대한 곰이나 바위처럼 보였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밤이슬을 머금은 듯 청초하고 가녀린 여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혹여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통증은 생생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얇은 속적삼 자락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껍질을 벗어버린 후 찾아온 낯선 해방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왜 그토록 무거운 소모 속에 이 고운 자태를 감추고 사셨던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인을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을 어찌 다 참아내셨습니까? 민수의 물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지난 세월의 무게가 저 방바닥에 널브러진 수십 벌의 옷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산속 옹달샘 물소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은 제 운명을 지키기 위한 아버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지나가던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타고난 용모가 너무 빼어나 요절할 팔자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제가 혼인을 치르고 진정한 배필을 만날 때까지 세상의 눈을 피해 흉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명을 이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미인방명이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기구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이 들 무렵부터 여름이나 겨울이나 두꺼운 속옷을 겹겹이 껴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덥고 답답하여 울기도 많이 울었으나 나중에는 이 무거운 옷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라 생각하고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은 옷의 무게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보시고 도망치실까봐 어젯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지독한 운명의 굴레는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부인의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다시는 그 무거운 옷 속에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수의 단호하고 따뜻한 위로의 연화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민수의 모습이 가득 차올랐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 쌓인 속옷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넘은 고난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느덧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흩어진 속옷들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 정리한 뒤 장롱을 열어 연화가 입을 새 옷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혼수 속에 들어있던 솜을 넣지 않은 가볍고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연화는 평생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가벼운 옷을 입어보며 깃털처럼 가벼워진 자신의 몸에 감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편 사랑채와 안채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부부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고 하인들은 마당을 쓸며 힐끔힐끔 신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신방에서 아무런 비명 소리도 도망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면서도 혹시 신랑이 거대한 신부에게 눌려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서방이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뼈라도 추리면 다행이지.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신방의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신랑 민수였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환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방 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곧이어 하얀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 있던 신부 연화가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나서 햇살 아래 선 여인은 그들이 알던 괴물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펑퍼짐한 속옷 대신 몸에 딱 맞는 옥색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믿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수줍게 미소 짓는 붉은 입술은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던 하인은 너무 놀라 빗자루를 놓쳤고 물동이를 이고 가던 하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뛰쳐나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딸의 본래 모습을 10수년 만에 처음 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아가, 연화야, 정말 네가 맞느냐?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열했고 무뚝뚝하던 최 부자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의 불효를 사죄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괴물을 구경하러 왔다가 절세미인을 마주한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최부자댁 따님이라고?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호리병에서 나온 요술쟁이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반전되어 퍼져나갔고 어제까지 연화를 비웃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산길에서 민수에게 겁을 주었던 나무꾼은 담벼락 뒤에 숨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제 아내 연화 부인은 그동안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 남다른 고행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분들은 부끄러움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아내는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으니 앞으로는 헛소문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수의 일갈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연화를 뚱뚱하다며 흉보던 하녀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아가씨가 사실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동안의 무례함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태도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연화를 향한 멸시와 조롱의 시선을 단번에 경애와 찬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민수의 든든한 등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최 부자는 사위와 딸을 대청마루로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가장 좋은 다과상을 차려내왔고 집안 분위기는 어제와는 딴판으로 밝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에게 정말 고맙네. 사실 나는 자네가 도망칠까봐 어젯밤에 대문 빗장을 2개나 걸어 잠그라고 시켰었다네. 헌데 자네는 도망치기는커녕 우리 연화의 진짜 모습을 찾아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최 부자는 지난 세월 동안 딸에게 두꺼운 속옷을 입혀야 했던 부모로서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여름에 땀띠가 나서 고생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스님의 예언이 너무나 무서워 어쩔 도리가 없었네. 백근의 무게를 견뎌야 100년을 해로할 짝을 만난다는 그 말이 자네를 두고 한 말인 줄은 이제야 알았구먼. 최 부자의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 될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과 정갈한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조차 너무나 고와서 시중을 들던 하녀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짐승처럼 먹어 치운다던 소문은 쑥 들어갔고 이제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민수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수줍게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부자댁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연화 아가씨의 환골탈태를 축하하러 온 동네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떡과 과일을 싸들고 와서 사죄의 뜻을 전했고
어제 혼례식에서 비웃었던 것을 사과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너그럽게 맞이하며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일렀습니다. 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조롱과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축하와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수와 연화는 후원의 정자로 자리를 옮겨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자 아래 연못에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늦가을의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민수에게 그동안 소무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꿈과 생각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책을 읽고 술을 놓으며 마음만은 넓은 세상을 동경해왔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깊은 속내와 학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얻은 것이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직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방님, 이 연못의 물이 맑은 것은 깊이가 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저 연못처럼 깊었기에 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연화의 말에 민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사람의 눈은 때로 거짓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진실을 보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와 함께 그 고운 자태를 세상에 마음껏 뽐내며 사시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때쯤 집안의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연화가 입었던 그 수많은 소모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모았습니다. 최 부자의 지시에 따라 그 옷들을 태워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와 연화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이 붙은 소모들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민수의 품에 기대어 불길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불빛과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불이 다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집안의 묵은 애구는 모두 사라지고 최 부자 댁에는 전에는 없던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와 평온한 일상뿐일 것입니다. 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꽃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찾아온 최부자 댁의 마지막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숨을 고르고 지켜보겠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최부자 댁의 평온이 찾아오자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당에 수북이 쌓였던 낙엽들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 아가씨가 추위를 피해 속옷을 더 껴입어야 했을 계절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가벼운 비단 누비옷 하나만 걸치고도 사뿐사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녀가 눈 덮인 장독대 사이를 오갈 때면 하얀 눈밭 위에 찍히는 발자국조차 꽃잎처럼 고와서 하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침울하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피어올라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어 이제는 민수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민수의 소매를 잡고 자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곰인 줄 알고 잡았더니 선녀였다지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겸손을 떨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약속을 지킨 대가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수는 연화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 며느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뵙는다는 생각에 밤새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고,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넘어 아랫마을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선녀가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혹여나 괴물 같은 며느리에게 해코지나 당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는 여인을 보고는 그만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사리문을 들어서는 연화의 자태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다소곳이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님, 그동안 무난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부족한 며느리 연화입니다라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 최부자댁 따님이란 말이냐? 내 아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꽃밭에 들어갔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연화 역시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민수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깔스럽고 정갈하여 평생 거친 음식만 먹어온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들어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밥상을 차렸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동네 안악들이 담 너머로 구경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줄 알았더니 웬만한 살림꾼 저리 가라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민수의 어깨는 으쓱해졌고 어머니는 며느리 자랑에 입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다시 윗마을 신혼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 겨울밤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바깥에는 칼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었지만 아랫목은 절절 끓어 따뜻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연화는 그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민수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가끔 민수가 어려운 구절에서 막히면 연화가 조용히 뜻을 풀이해 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화는 소모 속에 갇혀 지내는 동안 수많은 책을 읽어 학식이 깊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아내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평생의 벗이자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두 사람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로 속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며 따닥따닥 소리를 냈고 방 안 가득 구수한 군밤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군밤을 호호 불어 껍질을 깐 뒤 민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밤이 참으로 깁니다. 예전에는 이 긴 밤이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서방님과 함께하니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의 말에 민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괴물은 사실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인의 그 두꺼운 옷은 세상의 편견을 걸러내는 채와 같아서 진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걸러내고 저처럼 우직한 사람만 남기려 했던 게지요. 민수의 농담에 연화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경쾌하여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비쳐 하나로 어우러졌고 밖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 최 부잣댁에는 더욱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연화의 태기가 비치더니 10달 뒤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렁찬 울음소리로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최 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러 와서 엄마를 닮아 인물이 훤하고 아빠를 닮아 심성이 곱겠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괴물이라는 별명은 옛날이 아기 속 전설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더욱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고을 원님을 보좌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민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 덕분에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화 역시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며 덕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와 연화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무렵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연화가 입었던 그 수많은 소뭇들이 불타오르던 날의 기억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늙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그때 당신이 100근이 넘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겠소? 그 옷들은 우리 인연을 단단하게 묶어준 동아줄이었던 게지. 연화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영감. 그때 영감이 도망치지 않고 제 옷고름을 풀어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겉은 투박하고 무거워도 속은 따뜻했던 그 소모처럼 우리네 인생도 고단한 껍질을 벗고 나면 이토록 따뜻한 알맹이가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두 노부부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마을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은 그지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히자 민수는 방문을 닫고 잠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들이 덮은 이불은 얇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데워진 온기는 그 어떤 두꺼운 소미불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괴물이라 불리던 신부와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사랑한 신랑의 이야기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무거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꿈속에서라도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